네, 오늘 새벽 5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여럿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인원 기준이 크게 완화됐는데요.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역체계 전환의 첫날입니다. 모임 인원이 좀 늘고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해제 폭이 상당히 큽니다. 네. 먼저 이제 사적 모임은 지금까지보다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수도권이 10명이고 비수도권이 12명입니다. 이 10명과 12명에는 백신 접종 유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과 12명까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백신 접종 유무가 상관이 없고 시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4명까지 이렇게 예. 돼 있었죠. 이제 식당, 카페가 아마 이제 이 사적 모임 인원과 그다음에 이제 백신 패스의 도입을 놓고 상당히 좀 그 의견이 좀 엇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외국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레스토랑도 백신 패스를 활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식당이나 카페는 사람들이 이제 끼니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자격 제한을 두는 것, 이런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식당 카페는 우리가 나누는 3단계 고위험군 중에 2번째고 상당히 높은 그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미접종자를 4명까지 제한하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하신 이제 영업 시간, 이 시간부는 거의 대부분 다 해제가 됐고요. 예. 유흥시설만 자정까지 남았습니다. 유흥시설은 이제 고위험군 중에 1단계 가장 높은 위험 그 군이기 때문에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나머지 곳은 전부 다 영업이 24시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폭 풀렸던 것이고요. 예. 이제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그 궁금하신 그 업소가 있는데요. 음식점 카페는 뭐 말씀드린 대로고요. 영화는 그 일행이 가게 되면 이제 한 칸 띄우기가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시간은 없습니다. 영화관은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그런데 접종한 사람들이 한 일행이 갔다. 그분들은 그 나란히 앉을 수가 있고요. 나란히 앉을 수 그다음에 있고 팝콘이나 이런 콜라 같은 것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프로야구 막 시작이 돼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야구장 전체로 놓고 보면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뭐 잠실 야구장이 한 3만 명쯤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만 적용하면 15,000명 정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음식이나 이런 함성 이런 거 못 합니다.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음식을 못 먹습니까?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한 조건이 뭐냐면 예. 접종자 전용 구역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종한 사람들. 접종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은 그 구역 내에 정원의 100%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프로야구들은 아마 구장 전체를 야구장 전체를 접종 구역으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럼 잠실 야구장은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죠. 네.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맥주도 할 수 있고요. 예. 다만 소리 지르는 것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접종자 전용 구역 안에서 치맥은 먹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안 되고 함성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는 건 안 되고 그거는 예. 뭐 접종을 하셨더라도 안 되는 예. 것이고 마스크는 항상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그래픽을 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난 1년 한 반 이상 동안 상당히 이제 복잡했던 문제죠.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 인원 제한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이고요. 접종 완료자가 들어가게 되면 500명 미만으로 이제 대폭 늘었습니다. 예. 크게 늘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은 이전에도 백신을 맞은 분들이 있다면은 201명 포함해서 접종 안 하신 분들 49명에서 250명까지 가능했거든요. 이것도 태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구분 없이 100명 아래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만약에 모든 분이 다 접종을 했다면 500명까지 올 수 있고 섞게 되면 250명까지 예.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50%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접종하신 분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백신 패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은 어차피 안 되고요. 왜냐하면 먹는 것 자체가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고요.
통성기도 같은 건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 절반 가까이가 시의적절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2009년, 2010년 H1N1 신종플루가 언제 어떻게 종료됐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세계적인 유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10년 7월경에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에서 떨어졌는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수능 이후로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의학적 견지로 보면 지난주나 이번 주 또는 4주 전이나 별로 이 코로나19의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 결국 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이 국민의 공감을 이루고 하나의 단계적 회복에 우리가 일상 속에 익숙해져진 과정이기 때문에 시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어서 어차피 시작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백신 패스 얘기도 좀 해볼 예. 텐데요. 조금 전에 그 식당 카페에서는 마지막에 고민 중에 빠졌다 얘기를 하셨는데 유흥시설이라든가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방역 패스, 그러니까 접종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음성 확인제가 도입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방역 패스 접종 증명을 받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그 백신 접종하면 증명 받으시는 거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우리 스마트폰에 쿠브라고 그 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앱에 보면 다 접종 맞으신 분들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보건소에 가면은 그 종이 증명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래픽에서 보시면 전자증명서라는 것이 바로 그 쿠브라는 앱이고요. 예. 그다음에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라든가 주민센터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분증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 이거 시골 가면 그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러면 신분증에 그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주민증 같은 걸 보여주면 거기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백신 패스를 발급 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장소들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유흥업소,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인데 식당 같이 어쩔 수 없는 곳 이런 네. 곳들은 백신 패스가 도입이 안 됐고요. 그 외에들은 백신 패스가 대부분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유흥업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위험한 5종, 5종. 그러니까 실내 체육센터, 그다음에 노래 연습장,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이런 곳들이죠. 예, 이런 마스크를 것들- 벗을 가능성이 있고 좀 벗어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곳은 이제 생각하면 백신 되겠군요. 패스가 도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당국이 최소한의 방패 역할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충분히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국민의 어느 정도가 예방접종이 완료된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70%다, 80%다 이러한 얘기를 떠나서 우선은 이제 주변에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안 하신 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본적인 의학적 차원, 제가 자꾸 독감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2018년에 이렇게 80%, 90%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2018년에 독감,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몇 분이 돌아가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멈췄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독감과 같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 중에 예방접종을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70%, 80%, 90% 하시오라고 말씀드린 적 없지만 지금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서로 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패스를 통해서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접종을 하신 분들이 접종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조한 거에 대해서 국가와 접종 받은 분들에게서 혜택을 드리는 건 찬성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마치 2018년 코로나19가 진행되기 전 1년 전에 독감 예방접종 하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접종하신 고위험군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진행했고 또 그런 가족을 모시는 분들은 미리 접종하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이런 접종의 백신 패스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일상에 익숙해지는
과정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달라지는 일상들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건 달라지는 일상만큼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비상계획을 발동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있거든요. 비상계획으로 돌아선다면 어떤 게 또 달라지는 겁니까? 비상계획이라는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벌써 일상으로 회복을 갖다가 멀리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정부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 왜냐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 11월 1일 오늘부터는 확진자라는 표현보다는 양성 판정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독감 확진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독감에 걸린 사람이 2주 동안 집에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갈 수가 없다. 예. 독감에 걸리면 치료받고 회복하면 나중에 직장이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러한 연습을 하는 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양성 판정자, 확진자라고 하는 숫자는 검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한 분들도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그것이 감염되고 발병이 돼서 확인이 된다면 확진자가 되는 거지만 예. 예. 감염 노출됐지만 발병까지 했지만 내가 몰라서 다니면 확진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5천 명이다 10,000명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어떤 공포감을 조장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이 완료가 됐고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명률 관리를 위한 부분만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예. 비상 계획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유재복 기자, 치명률 관리, 그래서 집계도 앞으로 사망자 수라든가 위중증, 입원율 먼저 이제 집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적용이 언제부터 이렇게 집계를 하는 겁니까? 원래는 오늘부터 했어야 되는데요. 예. 오늘은 아직까지 그 정부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보니까 순서는 바뀌었더라고요. 순서는 우선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어제까지는 제일 첫 페이지가 접종률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상 반응 보고가 나왔고 세 번째가 이제 양성 판정받은 확진 환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사망자, 위중증 환자 비율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역별 분포 이렇게 나왔는데 세 번째 파트가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처음에 접종률, 그다음에 이상 반응,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첫 번째가 이제 사망자, 위중증 환자, 그 다음이 이제 확진 환자 이렇게 순서가 예. 바뀌었는데요. 지금 그 전문가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방역 당국도 아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확진 환자를 매일 발표할 것이냐, 확진 환자의 수를. 예. 그거보다는 주간 평균으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외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른바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많은 나라들이 대개 그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그 정부의 비상 계획을 보면 그 확진 환자의 이 규모가 시행 기준에 들어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시행 기준 바로 직전에 경고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경고 기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무언가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비상 계획을 활용할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때 그 주간 확진 환자가 하루 평균 3,5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되면 이제 경고등을 울리겠다는 것이죠. 경고등을 울리고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실행 기준이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환자 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발표함으로써 지금 우리 YTN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막 빨간 글씨로 확진 환자 수가 속보로 막 전해드리고 나오고 막 있죠. 전화해서 예.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가는 일상 회복의 그 발걸음과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이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일상 회복을 위기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확진 환자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 과연 그 확진 환자의 수를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 하루에 환자가 5,000명씩 나오면 그것을 그럼 언론들이 진중하게 보도하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로 또 혼란이 일어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예. 확진 환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조금 더 진중하게 갈 필요가 있고 예.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고 담대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분 이야기 참고해서 앞으로 질문지 구성도 이 방향에 맞춰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교수님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이제 재택 치료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정착시킨다 이런 방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재택 치료하다가 중증 그리고 중환자로 가는 비율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 부분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일상으로 회복의 가장 핵심은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불렸던 양성 판정자 분들이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또 최근에는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사실 독감 예방 접종했지만 독감 걸릴 수 있죠. 예. 지금 아주 가볍게 앓고 가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재택 즉 일상적으로 집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독감과 같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재택에서 치료하는 분들이 빠르게 중증도나 중증 또는 그 중간 단계의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이송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예. 구체적인 사항을 의료진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70대, 사실 60대 초중 맞으면 전부 건강하시지만 본인도 모르는 기저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당뇨 초기인데 치료를 거부하고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무증상 확진 양성 판정이었다가 급히 또 이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송에 대한 부분이 좀 투명하고 명확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더 일상 회복의 치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네. 됩니다. 예, 또 한편으로 오늘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약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죠. 그 예약률은 평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도 그 18살 이하 어린이 청소년들의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의사에 맡기는 것이고 예. 방역 당국이나 언론은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기 예. 때문에 그냥 27% 정도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고3으로 추정되는 10대 청소년이 백신 접종하고 이제 사망한 사례가 발생을 하긴 했는데 시차가 좀 있기도 하고 예방 접종과의 연관성이 아직 이제 밝혀지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접종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12세에서 15세 청소년 그 예방 접종률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이 사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환자분을 모시는 의료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쟁터의 맨 앞에서 반발짝 정도에 있는 그런 전문가인데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접종을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접종을 해서 저도 지키지만 예. 제가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중1, 2, 3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동의에 따라서 소아 비만, 소아 천식, 소아 예.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더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과 수능을 봐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일정한 날짜에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감을 갖고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연령대에 있어서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는데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예방접종 1차 완료율, 2차 접종 완료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조금 속도를 빠르게 내지 않고 기다려도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예.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따라서 이 청소년들과 소아에서의 접종 실제로 인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그보다는 현재 500만 명 정도의 성인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예. 좀 더 안전한 접종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로 보고 예.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일부 연구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소년 메신저 RNA 예방 접종을 중단 또는 반용량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접종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성인 접종률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으니까 한 4주에서 6주 정도 시차를 두면서 부모님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지금 학기 중이니까 방학 때 왜냐하면 예방접종하고 이틀, 3일 결석을 안 해도 결석에서 예. 우리가 면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겪는 심리적인 갈등과 두려움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속도를 조금 조절해서 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접종률이 이미 높기 때문에 12에서 15세 특히 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천천히 가도 괜찮겠다. 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마스크 잘 끼고 손 소독 잘하고 이런 기본 방역 수칙은 오늘 뭐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입니다만은 잘 지키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